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보건교사 임용시험 대비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좀 많죠. 성인하고 모성간호학하고 아동간호학 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간호학이 예를 먼저 들면 성인간호학 어때요,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과목이죠. 전공에서는 성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해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은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또 물론 기출에서도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예상을 벗어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랑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성하고 아동은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성하고 아동에서는 어디가 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아동? 모성. 모성이 한 4문제 정도, 물론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모성이 한 4문제, 그 다음에 아동은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뭐 기출도 나오지만 또 새롭게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최근 경향이에요. 그래서 모성 아동도 꼼꼼히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는 질환들,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질환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보다는 모성 아동이 부담이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출제 비중은 성인이 더 많기 때문에 성인에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저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기본 이론 개념 강의와 기출 문제를 풀 예정인데요. 우리가 꼽히는 3월이죠. 3월에서 3, 4, 5, 6, 7, 8. 그렇죠. 8월까지 이거를 다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3시간씩 과목별로 정의가 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성인은 그냥 6개월이죠. 3월에서 8월이면 성인은 계속 6개월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성이 아동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나와서 얘가 이제 3개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아동을 3개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같이 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은 워낙 양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여기에서 기본 문제를 풀어가고요. 기출을 풀어갈 건데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론 정립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정립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의 책의 장점은 바로 이제 해당 관련 기출 문제들이 바로 뒤에 연결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질환은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을 할 건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때 유인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유인물이냐면은 이제 강의와 관련된 유인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유인물들 받으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른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림들을 좀 제시하는 것들이 조금 유인물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소에는 없지만 다른 책들을 참조해서 조금 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그 괴갈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실강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실강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실강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문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처음부터 서술형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해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또 풀어쓰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기평
문제들이 들어서 단답형의 문제,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법 드릴 겁니다.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실강 문제 받으시고 한번 책 안 보고 풀어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두 달 동안은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하면 각 챕터별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플러스 그 이론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문제풀이를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영역부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걸 다지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은 한 달 동안 뭐 할 거냐면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 형태의 문제 있죠. 뭐 대하형의 문제라든가 좀 실제 시험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질문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 학원 카페 이름이 그래서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보건교사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셔서 제 배너, 제가 하는 배너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댓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새롭게 맘 잡고 동기부여 돼서 막 의욕이 넘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시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왜 현재 임상이 있는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죠. 왜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때야 돼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힘들어. 주저앉아 버려. 이거 아니죠.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없으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런 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힘들 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깨 두드리기.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한 번씩 그러고 힘을 주고 일어나시면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플러스가 되면 더 좋을까요? 저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저랑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 옆에 항상 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수업 진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질문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성인 시간이니까 성인 과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의 과목을 보면 성인 간호학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성인이라고 총칭을 하고 하긴 하는데 목차를 보시면 기초과학이 있고 성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스템별로 질환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3에 보시면 응급간호가 있고요. 노인간호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간호학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응급간호학까지는 이제 응급간호학도 사실은 거의 심폐소생술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본 성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 1번.
자, 기초간호과학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건강산정, 체액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면역, 염증 상처 관리, 과민 반응, 통증. 그래서 이게 기본간호학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체액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은 사실은 성인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빼서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기본 쪽에 더 가깝죠. 자, 그래서 자,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건강사정 보세요. 자, 기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사정의 바이탈 범위는 다 알고 계시죠? 임상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체온, 맥박, 흡수, 그 다음에 혈압, 이거는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활력증후 측정 시 주의사항이요. 자, 영아, 소아, 무식 환자, 불안정한 환자는 우리 구강 체온계 거의 요즘엔 쓰지 않죠. 근데 구강으로 넣었을 때 그걸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생아의 문제는 사실 아동간호학에서 나오죠. 직장 체온계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죠? 직장 점막의 천공,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직장 체온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수은 체온계도 사실은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깨졌을 때 수은 때문에 해당 부서에게 연락해야 된다 그런 건 바로 아실 거고. 5번 목동맥이요. 자, 정맥동을 자극을 하면 오히려 거기를 눌러버리면 섬에 실신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촉지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요. 뇌혈액 공급의 차단,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피하라고 하고 있고, 직립성 저혈압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나중에 따로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직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같은 말이죠. 갑자기 앙하이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서 있을 때 하지로 피가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형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서 있다가 댕글링 하다가 첫 보행 시에는 보호자 같이, 그죠? 아니면 간호사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력증후 측정 시 주의사항은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돼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전엽이 소실 중추죠.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외웠죠. 전소 후세. 그렇죠? 전엽은 소실, 후엽은 생산 중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열 생산을 보세요. 기초 대사율, 우리 BMR이라고 하죠. 자, BMR이 뭐죠? 환자가 절대 한정을 하고 있을 때 신체가 만들어내는 열을 BM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 생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열을 생산하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주로 어떤 호르몬? 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도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 수축 운동에 대해서, 그죠?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열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뭐 수의적이냐, 불수의적이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골격근 근육 활동에 의해서 열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리을본도 아동에서 나오죠. 자, 우리가 성인들은 열을 생산을 할 때 어땠죠? 떨림에 의해서 어때요? 생산을 하죠. 추워 그러면서 열을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신생아는 열이 나는데 생산을 하는데 비전율성, 떨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의 대사를 통해서 열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아동에서도 문제가 나오죠. 비전율성 열 생산인 거. 그래서 성인과 아동의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손실 과정이죠.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단계도 아니구나.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이런 거를 통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거는 모성이랑 겹점되고 어떤 거는 아동이랑 막 연결되거든요. 아동에서도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복사요.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러면 유인물에 열 손실 기전 해가지고 사람이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자, 복사를 봐보세요. 그러면 인체에서 열기가 나옴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물체 간에 직접 접촉이 없어요. 열을 전달해서 신체열로 인해서 우리 수면백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 이거를 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는요, 인체의 열이 직접 물체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에 의해서요. 그래서 고체와 고체가 서로 만나서 열이 전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 우리 몸에서 열이 나서 얼음찜질을 해준다면 우리 몸이 열이 나죠. 몸이 고체죠. 그 다음에 얼음백 갖다 주는 것도 고체죠. 고체하고 고체가 만나서 열이 그러니까 손실되는 거. 이거가 전도죠. 우리가 또 우리 신생아에서 청진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의료진들이? 그렇죠. 한번 이렇게 갖고 좀 이렇게 비벼갖고 열을 좀 낸 다음에 되죠. 그것도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없애기 위한 거고, 신생아 체중기 할 때도 어떻게 하죠? 바로 위에다가 체중기를 바로 위에 올려놓으면은 차가운 그 스테인리스 체중계에 아기 몸이 기저귀만 채우고 체중을 재잖아요. 그럼 바로 붙잖아요. 그러면 또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아기들을 올려서 체중을 재죠. 그게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예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이게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이냐,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류는 공기 흐름에 의한 열 전달이에요. 그래서 공기 이동으로 인체를 차게 하는 거. 우리 더울 때 땀 많이 나죠. 그럼 선풍기 틀어놓으면 바람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체온 떨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대류. 그 다음에 증발은 폐나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 다른 말로 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열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체온이 증가하면 땀 분비가 되면서 소실되는 거. 그래서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정의보다는 그 예들이 아동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고 예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온계 종류는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하도 그 질환이 유행을 해서 체온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필수품으로 집에 갖고 있긴 하는데, 두 번째 고막 체온계죠. 그래서 아까 애들한테는 직장 체온계 안 쓰고 되도록이면 이제 고막 체온계를 잰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이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고막 체온계를 애들한테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로 3번 체온 측정 부위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별표 많이 하세요. 머스트입니다. 이런 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머스트로. 우리가 그치만 기본 상식으로 우리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강, 직장, 애과, 고막 있죠. 그러면 순서가 어떤 게 가장 높아요? 체온 쟀을 때? 직장. 그래서 자, 이것도 이런 형태로 액. 그래서 직장이 가장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직장 체온이 얼마나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딜까, 여러분? 그렇죠. 금기 주의사항이 이제 문제 풀이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구강 체온계, 체온계로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아, 소아, 무의식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구강 손상 대상자, 또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 정신질환자들은 구강으로 넣어주면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피한다 그랬죠.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직장 체온계를 피해야 될 사람은 뭐예요? 직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질환이라든가 직장 수술 환자들은 피해야 되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직장 체온계를 꽂아버리면 직장 점막의 총공, 그 다음에 손상이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신생아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머지는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심장 질환자요. 자, 심장 질환자한테는 절대 직장 체온계를 쓰면 안 된다. 왜요?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동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뭐 바이탈을 하면서 바이탈이 어떻고, 체온은 이제 이 대상자가 심장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바이탈이 어떻고, 체온을 쟀는데 직장 체온을 쟀다 막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막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땡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애과 체온계죠.
애관은 어때요? 겨드랑이에 넣고 딱 붙여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 전신 화상, 피부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또 피부 질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화상 환자, 피부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는 애가 체온계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막 체온계, 아까 영아에게 적합한 게 고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짧은 시간 안에 몇 초죠? 1, 2초 안에 금방 재지는 게 고막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신부 체온을 반영하는 체온계가 고막 체온계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변수가 많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귀지 등에 따라서 또한 그 고막 체온계를 사용하는 사용자 방법에 따라서 온도계에 좀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귀 질환자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짧은 시간 내 신부 체온을 반영하는 거는 고막 체온계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섭씨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우리 기본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그쵸? 파시에서 여기서 얼마? 32도를 뺀 게 섭씨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화씨는 섭씨에서 플러스 32 더하면 체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머스트예요. 근데 이거는 하면서 이제 흐름으로 다 이해가 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영아, 신생아 체온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영아는 체온 조절 기능이 어때요? 아직은 미성숙하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 노인들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체온이에요, 저체온이에요? 저체온이죠. 그래서 성인보다 한 1도씨 정도가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 체온 떨어지는 걸 주의해라.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온 변화가 더 변화가 심하고요. 특히 배란기, 폐경기 호르몬 영향 때문에 체온 변화가 더 심하고, 또 배란 시에는 나중에 우리가 또 모성관학에서 공부하겠지만 배란하면 체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약간 올라가요. 어떤 호르몬 때문에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때문에. 배란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약간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그때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임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루 중 변화는 안 해도 되겠죠. 오후에가 더 활동이 많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더 높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고,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당연히 운동을 하면은 열 생산이 되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까 수축한다 그랬죠. 활동을 막 해요. 그래서 열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특히 여성이 체온 변화가 더 심하고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자, 맥박이요. 자, 말초동맥에서 촉진되는 혈류 박동, 우리 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심박출량이요. 는 하트레이트 곱하기 1의 박출량이 이제 심박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박출량 정의가 뭐죠? 심실에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 그쵸? 그거를 심박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교감신경은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수축이에요, 이완이에요?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박정수도 올라가게 되고요. 심근 수축, 그러니까 근육들을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 부교감 신경은 주로 혈관 확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 감소, 심근 수축력이 감소된다. 심박동수 감소다. 그래서 교감은 심박동수랑 수축력, 그 다음에 부교감은 심박동수 감소, 그 다음에 아까 뭐였지? 심근 수축력 감소, 혈관 이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외우셔도 간단합니다.